시장 경제 국가는 기업이라든가 뭔가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데 중국은 정부의 입김이나 당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소위 융통성을 갖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중국은 전 유럽 인구보다도 많은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14억 인구를 이용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외부로부터의 이런 풍파를 견딜 수 있는 튼실한 경제 기초를 마련하는 게 1번인 거예요.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그 중국인들의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인구가 5천만이니까 어느 정도 뭐 실업 문제라든가 이런 게 커버가 된다. 어렵지만 할 수 있는데 중국은 다 같이 AI가 막 확장이 돼서 소위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안 이루어지면 그리고 지금도 이 취업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도 그게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중국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코로나 팬데믹 3년, 그 다음에 야심차게 소위 리오프닝을 하겠다. 다시 중국 경제를 대외 개방하겠다. 그런 지가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경기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국가의 경제라는 거는 내수, 투자, 수출, 무역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최근 1, 2년간 중국은 내수가 부진하면서 이제 수출로 그거를 커버를 했죠.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 투자는 소비가 부진하니까 잘 안 일어나고 정부 주도의 투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고정자산 투자가.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3자 간의 그 성분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중국 경제에 지금은 한 25%까지 떨어져 있는데 한때 40%에 육박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부동산 시장이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깨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소위 자본에 잠식이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자기 뭐 재산의 7,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아마 우리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중국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대개 한 60% 정도가 투자업 시장을 대상으로 한 내수가 진작이 되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그러면 이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저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축률이 올라가면 은행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하니까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정상 궤도를 벗어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적 성장 방식, 토지를 이용해서 그 토지의 사용권을 매매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충하고 중앙정부 재정도 보충하고 일종의 건설 자금도 동원하고 이런 과거 해왔던 성장 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데다가 이런 이제 정책들을 많이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악순환 고리에 걸려 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미국의 대중 압박, 이게 그칠 줄 모르고 강화되고 또 중국 체제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3연임을 하고 있는 시진핑 체제 입장에서는 미국과 어떻게든지 대항을 하면서 미국에 대항을 하면서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 때문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저희가 이 녹화하고 있는 날이 4일인데 어제 미국에서 소위 상호관세라는 트럼프식 관세가 또 나왔어요. 이게 지금 중국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이후에 54%의 관세를 또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에 당연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말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부터 그 소위 해외 자본이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위 대도시들도 해외 자본들이 빠져나간 여파 이런 것 때문에 소비라든가 그다음에 우선 뭐 외국인들이 잘 안 보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경제 현주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는 보편 관세 10% 플러스 알파. 그러고 나서 이 알파의 부분이 이제 상호 관세로 어제 190여 개국에 공동으로 부과가 됐어요. 중국은 34%의 관세를 부과받았는데 이게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10% 보편 관세를 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는 또 10% 추가 관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 관세가 원래 있었죠. 여기에 지금 상호 관세가 34%가 부과가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취임 이후에 54%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100원에 팔던 게 154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수출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중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데 당연히 마이너스적 요소로 작용이 되는데 지금 미국이 이 상호관세 조치를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수술은 끝났고 환자는 살았고 우리는 다시 부유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사실 돈이 제일 잘 알잖아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가.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소위 미국을 이끌고 있다라는 나스닥 지수도 5.79%인가가 마이너스가 났고요. S&P 500 지수 대형주죠. 이것도 지금 4, 5%가 빠지고 여러 가지로 미국에 지금 1차적 충격이 왔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중국 주식시장도 마이너스가 났지만 뭐 0.4% 상해 이런 데는 그런 걸로 보면 상대적으로 충격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중국이 좀 안정돼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트럼프의 상호 관세라는 거는 원래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마치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콕 집어서 핀셋처럼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미가 더 강했었는데 취임하고 나서 멕시코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우방국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또 어저께 상호 관세를 쭉 이렇게 한 거를 보니까 야 이거는 특별하게 중국만을 겨냥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국제 무역 체제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미국 중심의 뭔가 제도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조치들이 나온 거거든요. 잘 아시는 애플이라는 기업, 아이폰 생산하는 기업, 이 중국에서 거의 90%, 인도에서 한 10% 정도의 아이폰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의 팍스콘이라는 기업이 다 이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폰 만드는 이 애플의 주가도 엄청나게 빠졌고 지금 정부 혈부 수장으로서 중국의 공장이 있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도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키 같은 회사는 이제 동남아 특히 베트남에서 사업을 크게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10% 이상 빠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중국에는 이제 해외 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지금 말씀드린 요 몇 개 핵심 기업들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잘 아시는 미국의 최대 슈퍼마켓인 월마트의 약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 자파가 공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얽혀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상호 관세 조치가 중국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지만 이게 미국 기업한테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하죠. 특히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증시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Magnificent Seven이라는 소위 대형 기술주들,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대형 과학기술주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데 이 틈을 타고 중국의 테리픽 10이라는 소위 중국식 과학기술주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 뭐 그다음에 BYD, 비아디, 텐센트 이런 데가 오히려 그 미국의 M7을 대체하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나오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미국식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말대로 1대1로 또 다 하면서 뭐 상호관세도 축소시켜주고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또 중국은 일종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과학기술주 분야에서 꼭 우리가 뭐 딥시크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중국이 그런 데서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을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무시하지 못할 거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발 소위 관세 정책이 중국에 꼭 마이너스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시각들도 상당히 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로는 중국은 상대적으로 대비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충격을 약간 완화시키고 있는 뭐 그렇다고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갑자기 좋아지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최대의 타격을 받고 있고 공급망 차원에서 중국이 어려움을 겪을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해서 상대하는 동안 중국은 나름대로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벌은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진핑 체제는 강력한 과거의 중국 지도자를 보다 중국은 원래 사회주의 정권이니까 당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공산당밖에 없고 중국은 당이 먼저 생기고 국가를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었고 그래서 모든 게 당 중심 통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경제는 이전에 계획 경제였었습니다. 통제 경제였죠. 그러다가 개혁개방 이후에 이제 시장 요소를 강화하고 그러면서 물론 이제 평가마다 다르지만 중국은 스스로는 시장화율이 90%가 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부 이제 서방의 분석가들은 중국의 시장화율은 여전히 80% 이하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아직도 정부가 결정한다. 당이 결정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경제 정책의 방향은 당과 정부가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가 어려우면 정부가 여전히 많은 재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민부보다는 국부잖아요. 국가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5천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급하면 투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굉장히 경기부양 자금을 넣는 것을 꺼리다가 작년 9월 이후에 9월 24일 날 처음으로 경기부양 조치가 시행이 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한 2천조를 공급을 하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 돈으로. 그런 효과들이 뭐 금방은 안 나타나지만 어쨌든 조금씩 온기를 뿌리고 있는 부분은 있죠. 그렇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큰 틀, 이거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그런 것들을 즉각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그렇게 자금을 모아서 부양자금으로 넣는데 그 효과가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대책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몇천조를 집어넣어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다음 방법이 없다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국가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뭔가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데 중국은 그런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부분에 정부의 입김이나 당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소위 융통성을 갖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굉장히 주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이거는 진짜 이번 위기는 좀 다르다라고 느꼈죠. 그래서 이 올해 양회, 지난 3월에 양회에서 이제 그 양회라는 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를 얘기하는 건데, 정치협상회의는 이제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는 거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의 국무원 총리가 한 해에 시정 방향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뭐 올해 5% 내외의 성장을 하겠다,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겠다, 적자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부 주도의 자금 지원 이런 것들 안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채, 국채 발행, 그 다음에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한 800조 정도 우리 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우리 예산이 한 160조 정도 되니까, 물론 중국이 발륨이 크니까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단순하게 과학기술 분야 발전과 증진에 800조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거는 대단한 숫자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정부 주도형 발전 전략을 여전히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죠. 다만 그런 정책이 적시에 적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중국 경제에 아주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비경제적 요소를 지나치게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게 더 강해지면, 정치적 요소가 경제적 요소보다 강해지면 중국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균형점을 찾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국 정부의 고민인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일본 경제가 막 올라가니까 미국이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서 일본의 그 엔화 조정을 시도를 했고, 그 이후에 일본이 뭐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식으로 장기 침체에 빠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과 중국의 경우는 좀 다르죠. 중국은 지금 WTO 체제의 최대 수혜국이거든요. 국제무역 체제. WTO 체제가 1995년 1월 1일에 출범을 했는데, 중국은 2001년에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고 나서 WTO 체제라는 건 국제 분업 체제잖아요. 여기에서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제 분업의 공급망 핵심 위치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은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에 소위 그 40% 이상을 혼자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하나 나오면 이게 이 중에 직간접적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 성분이 4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물건을 지금 당장 만드는데 중국과 관련된 거가 없으면 40%의 부품이 펑크가 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럴 만큼 핵심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완전히 일본처럼 장기 침체 이렇게 가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중국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결국은 중국이 살아나려면 내수 경기가 진작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내수가 진작이 안 되면 해외에서의 그 중국 제품에 대한 다양한 관세 정책이라든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해서 그렇지 사실 중국이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EU 이런 데서도 다 세금을 중과세를 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중국 제품이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큰 틀을 확실히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중국은 전 유럽 인구보다도 많은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4억 인구를 이용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외부로부터의 이런 풍파를 견딜 수 있는 튼실한 경제 기초를 마련하는 게 일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그 중국인들의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돈을 써도 되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이후에 야, 그럼 앞으로 이게 경기가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 일어나서
각국의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비상금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낫겠다. 비상금을 갖고 있다는 거는 돈을 안 쓴다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안 쓰면 내수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미국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왕인 국가인데 70%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돈을 안 쓰면 미국 경기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면 미국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이 어려워지면 중국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죠. 중국은 미국에다가 물건을 안 팔면 큰일 난다. 물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중국 제품이 수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가 안 돼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85%는 다른 데다가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많은 액수를 수출을 하지만 다른 데다 파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중 압박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40%를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국제 공급망에서. 이거를 줄이려는 기업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야, 여기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으니까 미국 수출하기도 어렵고 미국이 중국한테 강력한 관세 조치를 하니까 다른 데로 가야겠다. 그게 사실은 이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줄이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이고, 거기서 나온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투자를 해라. 미국에 공장을 세워라.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큰 그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호관세라는 게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동시에 이걸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도 상호관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공급망도 도망갈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새로 뭐를 하느니 그냥 기존 거를 유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지금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상호관세 정책에 영향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일단은 중국은 그런 것들을 대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온 것 같다. 그렇다면은 일본처럼 완전히 잃어버린 뭐 몇십 년 장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다른 분야, 특히 과학기술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를 통해서 약간 반등의 기미를 마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중국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사실은 14억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굉장히 필요한 국가예요. 그런데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퍼지면 사실은 이제 인력이 안 필요한 부분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인구가 5천만이니까 AI가 돼도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재화를 가지고 어느 정도 뭐 실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커버가 된다. 그것도 어렵지만 할 수 있는데, 중국은 다 같이 AI가 막 확장이 돼서 소위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안 이루어지면, 그래 지금도 이 취업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도 그게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AI 시대의 최선두에서 가려고 하지만 AI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효과도 중국은 처리를 해야 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다른 분야의 산업도 같이 발전을 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기술 집약, 자본 집약 이런 얘기 하는데 중국은 여전히 노동 집약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관광이나 이런 걸 통한 소위 그 소비 경제가 여전히 필요하거든요. 먹고 쓰고 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활성화, 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자, 그러면 사실은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1, 2위 무역 대상국입니다. 한때 미국이 더 많이 갔었지만 지금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고요. 물론 그 비중은 예전에 25%에서 지금 한 17, 8%까지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이 합쳐서 30% 중반대입니다. 그리고 이들 두 나라가 전략적으로 갈등을 하고 경제적으로 갈등을 하는 것은 한국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을 하는데 우리가
대중무역의 약 80%가 중간재를 수출을 하거든요. 중간재라는 건 뭐냐면 완제품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품이 들어가서 중국에서 완성품이 돼서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소위 대외 수출 역량이 떨어지면 한국의 대중 수출도 감소되는 상황이 당연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중국이 수출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굳이 한국 제품을 수입해서 써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그거를 이제 중국은 지금까지 자체적인 어떤 공급망을 개발해서 해결한 것도 있고,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위한 어떤 토대가 된 것도 있다. 미국 걸 못 쓰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뭐 3나노, 2나노까지는 못 가더라도 7나노, 10나노짜리는 우리 스스로 좀 조달을 해보자. 그래서 유명한 SMIC라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계속 그 수요가 올라가고 증시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서방 세계는 그 기술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지만 반도체나 이런 것도 투자를 하면 기술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이는 못해도. 이제 그런 전반적인 흐름에서 중국이 어쨌든 추격을 하고 있는 거죠. 추격을 하고 있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되냐 하면, 그러면 우리 기업이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위가 상쇄되고 있다. 사실 상당히 많은 분야는 AI 분야나 과학기술 분야는 중국이 우리를 이미 넘어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것들은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죠. 뭐 인구도 그렇고 투입하는 예산도 그렇고 종사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뭐 이공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공계가 돼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중국은 스템이라고 그러죠. 과학기술, 뭐 수학 이런 과학기술 분야다. 그 유명한 상해 fudan 대학이라고 있어요. 복단 대학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는 원래 인문사회계통 학교예요. 그런데 새 총장이 과학기술 이공계 분야를 80%로 확대하고 인문 과학, 사회과학 분야는 20%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거국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돌파구를 찾을 거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일정 부분 중국의 우위를 갖고 있었던 일부 분야도 중국의 추격권에 들어와 있고 또는 우리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한국 기업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을 만드는 수밖에 없잖아요. 부품이든 뭐든. 그런데 제가 중국은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전 중국이 하루아침에 다 AI를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거기에는 노동집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경쟁력 있는 제품을이나 분야는 여전히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에 유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분야, 업종 이런 데를 개발하고 이렇게 진출하는 이런 전략을 새로 짜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의 실질적인 경제 플레이어들은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정부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31개 성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31개 성시 이런 데는 전부 뭐냐 하면 다 자신들의 발전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는 이걸 중점적으로 하고 어디는 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지방정부가 움직이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는 국가 대 국가보다는 이런 거를 더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산동성 인구도 9,800만이고 광동성도 1억이고 우리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이런 성 하나가 훨씬 더 큰 볼륨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아직 국민소득은 13,000불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좀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해왔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조금 업종별, 지역별로 새로운 특화 전략을 세워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 차원에서 한중 경제 교류, 특히 기업 교류 이런 쪽에 우리한테 최소한도의 어떤 길, 이런 것들을 닦아주는 기초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